부산 외곽의 작은 도시, 오래된 골목을 따라 내려가면 기와 지붕이 얹힌 한옥이 한 채 있다.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서면 장독대가 줄지어 서 있고 감나무가 낮은 가지를 길게 뻗어 가을 햇살을 받는다. 비 오는 날이면 마룻바닥에 올라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리차를 들이켜던 기억이 겹치곤 하는데 그 집의 며느리인 은지는 요즘 그 향기를 맡아도 속이 따뜻해지지 않았다. 결혼한 지 오늘로만 4해. 그녀는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늘 혼자였다. 민재는 서울의 회사에 다닌다. 처음 결혼했을 때 그는 야심차고 성실한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화는 간단해지고 메시지는 줄어들었다. 주말에 내려오기로 한 날에도 일정이 바뀌었다며 통화가 끊기는 일이 잦았다. 집에 오더라도 거실에 가방을 던져놓고 곧장 방으로 들어갔다가 샤워를 한 뒤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와 함께 빨리 잠들기 일쑤였다. 은지는 그 향을 맡을 때마다 자꾸만 낯선 풍경이 떠올랐다. 누구의 몸짓과 머리칼에서나 풍길 듯한 자신의 것이 아닌 세계. 아침이면 그녀는 마당을 쓸고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였다. 김치 냉장고를 열어 묵은지를 꺼내고 작게 썬 파를 대충 얹어 지짐을 했다. 그릇을 식탁 위에 조심스레 놓을 때면 한석진 사람들이 동네에서 한 선생이라 부르는 시아버지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한 선생은 말수가 적었다. 신문을 펼쳐들고 오래 읽는 사람, 장갑을 끼고 감나무 가지를 손질하는 사람, 마당 한쪽에서 물을 길어 항아리 위에 뿌려주는 사람. 그의 동작엔 오래된 습관처럼 단정함이 배어 있었다. 아버님, 더 드릴까요? 은지가 조심스레 묻는 날이면 그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됐다, 단 한마디. 하지만 젓가락이 놓인 자리엔 늘 음식이 딱 한 점씩 남아 있었다. 누군가 보면 그게 예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은지는 그 작은 남김 속에 자꾸 마음이 걸렸다. 남겨둔 한 점의 제사 같은 것, 지나간 누군가를 위한 애도의 자취. 민재가 집을 나간 아침, 은지는 빈 접시를 정리하며 접시 끝을 오래 문질렀다. 마룻바닥 너머 종이문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얇게 깔리고 밖에선 길고양이가 항아리 사이를 어슬렁거렸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잘 견디고 있는 걸까? 이 집에 내가 놓을 수 있는 어떤 온기가 아직 남아있을까? 정 아주머니가 가끔 김치 몇 포기를 가져다 주며 수다를 떨었다. 은지야, 젊은 사람들 사는 건 원래 바쁘고 힘들다지? 그래도 너는 얼굴이 너무 말랐다. 은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아주머니, 괜찮다는 말은 입에 붙은 주문 같았다. 하지만 밤마다 스르르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어느 순간 눈물이 베개를 적시는 시간은 줄지 않았다. 소리를 내울면 종이문 너머로 들릴 것만 같아 그녀는 모든 울음을 목구멍 안쪽에서만 삼켰다. 한 선생은 그녀가 울었다는 걸 알았을까? 어느 저녁 은지가 식탁에 앉아 젓가락을 들었다 놓았다는 그 순간 한 선생은 아무 말 없이 찻잔을 부엌에 가져갔다. 물 끓는 소리가 바람 소리처럼 은근하게 길게 들렸다. 잠시 뒤 따끈한 생강차 한 잔이 은지 앞에 놓였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서늘하더구나. 그 말은 기압이 낮아진다는 일기예보처럼 담담했다. 은지는 차를 들어 올려 한 모금 넘겼다. 따갑게 내려가는 뜨거움이 입천장을 스치고 목을 지나 가슴팍 어디쯤에 닿았다. 그곳이 오래 비어있던 곳이 조금 데워지는 듯했다. 은지는 종종 한 선생의 손을 바라보았다. 굳은 살이 박힌 손, 작은 흉터들이 서리발처럼 얽혀있는 손. 그 손으로 그는 매일 아침 장독을 닦고 감나무 밑에 낙엽을 긁고 고장난 방문의 쇠고리를 바꿨다. 민재의 방 문고리가 한동안 헐거웠던 적이 있는데 어느새 그가 새 것으로 갈아두었다.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쓰는 물건이 꼭 있어야 할 자리의 상태를 유지하는 일을 그는 묵묵히 했다. 어느 날 저녁 민재의 전화를 받고 은지는 내내 가슴이 먹먹했다. 오늘은 못 내려가. 회식이 길어질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미안함과 무관심 사이 어딘가에 늘 걸려 있었다. 전화를 끊고 휴대전화 화면을 뒤집어 놓았을 때 은지는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는 대신 어딘가 끊어진 줄을 더듬는 느낌을 받았다. 끊어져야 하는 줄이지만 막상 끊어진 후의 흔들림이 더 무서운. 부엌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방마다 문을 닫고 빨래를 걷고 장독 위 덮개를 확인하고 들어오니 집안이 유리병 같았다. 투명하지만 단단한 벽 안에 갇힌 기분.
은지는 마루에 앉아 무릎을 껴안았다. 종이문에 빗소리가 점점 조그맣게 두들겼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다. 한 선생이 다가와 마루 앞에 잠시 서더니 은지 옆에 살짝 간격을 두고 앉았다. 둘 사이엔 찻잔 하나 놓일 만한 거리. 잠깐의 침묵 뒤에 그는 물었다. 요즘 잠은 오냐? 은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다시 말이 없었다. 오래된 집은 말이 적은 사람을 담는다. 침묵이 자주 걸어 다닌다. 그런데 그날의 침묵은 어쩐지 편안했다. 누군가가 묻고 기다리고 재촉하지 않는다는 것. 어떤 세계에선 그게 애정의 다른 이름일 수 있음을 은지는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아버님은 외롭지 않으세요? 은지가 먼저 물었다.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다. 사람은 원래 조금씩 외롭지. 그는 마당의 감나무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외로움을 모르는 법을 배우느라 살아나가기도 하고. 그 말은 은지의 귀 속에서 오래 맴돌았다. 그녀는 떠올렸다. 결혼 첫해 봄바람이 한창이던 날, 두 사람이 함께 시장을 걸었고 그날의 저녁상엔 파랗게 어린 상추가 올랐다. 민재가 상추쌈을 만들어 그녀에게 건넸다. 더 먹어. 지금 떠올리면 그때의 손짓도 낯설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느 순간 무엇이 멀어진 건지 은지는 정확히 가리키지 못했다. 멀어짐은 언제나 조금씩이고 그래서 도망칠 기회도 못 만든 채 사람을 집어삼킨다. 밤이 깊어갈수록 빗소리는 작아졌다. 한 선생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한마디를 덧붙였다. 문단속은 내가 할 테니 오늘은 불 조금 일찍 끄고 자.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자리를 뜨고 나서도 그 사람의 말이 자꾸 남았다. 내가 할 테니. 누군가가 내가 할 테니라고 말해주는 밤. 잠자리에 누웠을 때 은지는 손끝에 아직도 생강차의 온기가 남아있음을 느꼈다. 벽 너머 방에서 들려오는 기침 소리와 종이문이 스치는 미세한 소음이 오히려 자장가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생각했다. 나는 이 집의 며느리이고 이 집의 아내지만 동시에 한 사람이다. 그 사실을 기억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 내일이 덜 무서울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치고 햇살이 마당을 말렸다. 장독대 위에 떨어져 붙은 낙엽이 번들거렸고 감나무 잎은 빛을 받아 선명했다. 은지는 장갑을 끼고 감나무 아래 낙엽을 긁었다. 한 선생이 그녀 옆으로 와서 함께 빗자루를 들었다. 둘은 말없이 마당을 쓸었다. 부스러지는 잎사귀 소리, 빗자루가 마루턱에 닿는 소리가 섞여 한 곡의 낡은 음악 같았다. 은지야, 한 선생이 불렀다.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는 마른 나무결처럼 거칠고 따뜻했다. 밥은 꼭 따뜻할 때 먹어라. 그저 그런 말이었는데 은지는 이상하게 그 말을 오래 붙잡고 싶었다. 누군가가 그녀의 밥을 걱정해주는 아주 작고 사적인 세계. 그 세계는 아직 누군가에게 설명될 필요가 없었다. 설명하려 하면 부서질 것 같았다. 민재는 그날 밤에도 집에 오지 않았다. 은지는 그 사실을 이전보다 덜 두려워했다.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라 외면할 수 없는 현실과 지치지 않고 흐르는 일상의 리듬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다른 방법을 본 듯해서였다. 창호지 너머로 스며드는 빛을 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이 집의 시간은 느리게 흐른다. 느린 시간 속에서만 들리는 소리가 있다. 누군가의 괜찮냐라는 낮은 목소리, 찻잔이 포개지는 소리, 장독에 물을 얹을 때 흘러내리는 물줄기 소리. 그 소리를 듣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도 괜찮을지 모른다. 그 밤, 오래도록 잠을 못 이루던 은지는 마침내 눈을 감았다. 잠과 깨어남의 경계에서 한 줄기 바람이 종이문을 흔들었고 그녀는 아주 작은 그러나 확실한 온기를 어딘가에 묻어두는 기분을 느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어떤 것의 시작이 아마도 이렇게 아무 말 없이 찾아오는 거라면 그녀는 그것을 아직 잡지 않기로 했다. 다만 놓치지도 않기로. 다음 날 아침, 은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비가 그친 마당에 밤새 떨어진 감잎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장갑을 끼고 빗자루를 들자마자 한 선생이 어느새 등을 고추 세우고 나와 있었다. 서로 말을 주고받지 않고도 손놀림이 맞았다. 그가 왼쪽에서 밀면 은지가 오른쪽에서 받아쓸었고 마루턱 아래 모인 잎더미를 삽으로 퍼항아리 뒤편에 내다 버렸다.
작은 호흡이 서로의 리듬을 알아듣는데 오래 걸리진 않았다. 시장에 같이 갈래? 정 아주머니가 대문 밖에서 얼굴을 내밀었다. 오늘 생선 싱싱해. 은지가 마스크를 쓰고 장바구니를 들었다. 한 선생은 점심때까지는 들어와라고 낮게 말했다. 시장으로 가는 골목은 밤새 내린 비로 촉촉했고 오래된 튀김집 앞에서는 김냄새와 기름 냄새가 엉겨붙었다. 정 아주머니는 줄곧 수다를 이어갔다. 요즘 동네에 땅값이 오르는 이야기, 옆집 며느리가 둘째를 가졌다는 소식, 방송에서 본 드라마의 결말이 너무 허무했다는 불만. 그러다 은지 쪽을 슬쩍 보며 덧붙였다. 민재는 그래도 주말에는 내려오지? 바쁘대요. 짧은 데다. 그 말 안에 얼마나 많은 주말이 비어 있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오니 한 선생은 벌써 장판 가장자리를 들춰보고 있었다. 비에 젖어들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중이었다. 은지는 부엌 싱크대 밑에서 물이 조금 샌다는 걸 그제야 알아차렸다. 대걸레로 물기를 닦아내고 수건을 깔아두는 사이 한 선생이 공구함을 들고 나타났다. 링이 닳았네. 그는 몸을 깊숙이 숙여 밸브를 조이고 테이프를 감고 한 번 더 조였다. 물방울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분간은 괜찮을 거다. 아버님은 이런 거 어디서 배우셨어요? 살다 보면 배우지. 부르면 오는 사람이 늘 가까이에 있는 건 아니니까. 은지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부르면 오는 사람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부르면 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에 익숙해져 버린 자신의 등이 문득 무거워졌다. 점심은 간단히 했다. 두부조림과 시금치 무침, 어제 남은 김치전 한 장. 한 선생은 마지막 한 조각을 젓가락 끝에 걸치다 말고 접시 한쪽에 슬며시 밀어두었다. 은지가 그 습관을 눈치채고 드세요. 라고 조심스레 권하자 그는 고개를 저었다. 예전부터 남겨둔다. 누군가 올지도 모른다는 마음이 버릇이 되었지. 누군가 그 말끝에 닿지 못한 이름이 집안에 잠깐 돌았다가 사라지는 것 같았다. 오후엔 김치 냉장고를 비우고 김치를 섞어 작은 항아리에 옮겨 담았다. 배춧잎 사이로 빨간 양념이 손가락을 메우고 마늘향이 손등을 타고 올라왔다. 그때 부엌 선반 위 컵 하나가 미끄러져 떨어졌다. 쨍그랑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집안에 크게 울렸다. 은지는 반사적으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괜찮아요. 그녀가 조각들을 모으려 손을 뻗는 순간 한 선생의 손이 먼저 내려왔다. 손끝과 손끝이 스쳤다. 둘 다 거의 동시에 멈추었다. 은지가 서둘러 손을 거두었고 한 선생은 조심스럽게 말았다. 다쳤니? 아니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지만 엄지손가락 옆쪽에서 따끔거림이 올라왔다. 작은 유리 가루가 박혀 있었다. 한 선생은 아무 말 없이 욕실로 가서 작은 소독약과 반창고를 가져왔다. 그는 시선을 너무 오래 머물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처럼 조심히 그녀의 손을 잡아들고 면봉으로 작은 상처를 톡톡 눌렀다. 소독약이 스며들 때 은지는 본능적으로 숨을 잠깐 멈췄다. 반창고를 붙이는 그의 손놀림은 군더더기 없이 단정했고 손가락에 온기는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했다. 미안하다. 한 선생이 먼저 손을 뗐다. 제가 부주의했어요. 은지도 동시에 손을 거두었다. 말끝이 어색하게 부딪혔다. 깨어진 컵 조각들이 담긴 쓰레기 봉투가 유난히 커 보였다. 말 몇 마디로 채워지지 않는 침묵이 거실을 가로질러 지나갔다. 해가 기울 무렵 민재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오늘도 늦을 것 같아. 짧은 문장, 마침표도 없다. 은지는 답장을 쓰려다 말고 휴대전화를 엎어두었다. 한 선생이 마루 끝에서 잠깐 멈춰서 있다가 일부러 소리를 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는 걸 은지는 눈치로 알았다. 누군가의 사생활을 지켜주고자 하는 배려, 혹은 어떤 경계에 대한 인식. 그가 문을 닫는 소리마저 조심스러웠다. 저녁 밥상 앞에서 은지는 뜨거운 밥 한 숟갈을 떠서 입에 넣었다. 뜨거운 밥을 혼자 삼키는 건 때때로 너무 힘들었다. 젓가락을 내려놓자 한 선생이 입을 열었다. 밥은 같이 먹는 게 덜 맵다. 농담처럼 들렸지만 농담만은 아니었다. 그는 제대로 반찬을 덜어 반찬 그릇에 흘리지 않고 놓고 국을 뜨며 은지 쪽으로 반 그릇 내밀었다.
국은 보태가며 먹는 거다. 그의 식탁 예절은 누구에게 배운 게 아니라 잃어버린 것들을 생각하며 시간이 만든 윤리처럼 보였다. 식사를 마치고 그가 일어나 설거지를 하려 하자 은지는 재빨리 앞을 막았다. 그건 제가 할게요. 두 사람은 잠시 같은 곳을 보았다가 동시에 비켜섰다. 서로가 서로를 지나칠 자리를 조금씩 내어주며 한 사람이 너무 많이 떠맞지 않도록 하는 방식. 설명하기 어려운 작은 공평함이 생겼다. 밤바람이 감나무 잎을 흔들었다. 은지는 마당에 놓인 작은 의자에 앉았고 한 선생은 마루 끝에 걸터 앉았다. 어둠이 어느 정도 내려앉자 도시에선 보기 어려운 별 몇 개가 드러났다. 오래된 집은 밤이 되면 더 단순해지고 사람의 마음도 같이 단순해지는 듯했다. 힘들면 말해 한 선생이 말했다. 담담했지만 단호했다. 말할 곳이 있으면 사람이 덜 부서진다. 은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저 말하는 법을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오랜만에 꺼낸 그릇처럼 삐걱거렸다. 말할수록 누군가가 더 멀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도 말은 내 편이야. 그는 천천히 단어를 고르며 말했다. 내가 내 편이 되는 방법을 찾는 게 다야.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내 편이 되는 방법. 그 말은 마음속 어두운 구석으로 스며들어 가로등처럼 아주 작은 불빛을 켰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언젠가 정말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날이 오면 울음을 삼키지 않고 말할 것이라고. 울음과 말 사이에서 말쪽을 고를 것이라고. 그날 밤 잠들기 전 세탁 바구니에 민재의 셔츠가 하나 얹어 있는 걸 발견했다. 어제 들렀다가 벗어놓고 간 것이었다. 은지는 아무 생각 없이 주머니를 뒤졌다. 동전 2개, 구겨진 영수증 하나, 그리고 얇은 종이 조각. 백화점 로고가 찍힌 얇은 카드에 작은 활자가 인쇄되어 있었다. 주얼리 클리닝 서비스 안내 순간 종이 끝이 손끝에 닿으며 바스라졌다. 은지는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종이를 접어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불필요한 추측을 하지 않으려는 듯 빨래통에 셔츠를 밀어 넣었다. 그러나 침대에 누웠을 때 종이의 촉감이 자꾸 손끝을 괴롭혔다. 창호지에 비친 달빛이 희미했다. 눈을 감자 낮에 들은 말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부르면 오는 사람이 늘 가까이에 있는 건 아니니까. 밥은 같이 먹는 게 덜 맵다. 그리고 방금 자신이 접어넣은 작은 카드에 적힌 활자. 은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불안의 형체가 어둠 속에서 서서히 나타나고 있었고 그 모습은 아직은 멀리서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작았다. 그녀는 그 불안을 도망치지 않고 바라보는 법부터 배우기로 했다. 바라보면 말할 수도 있을 테니까. 말할 수 있다면 부서지지 않을 수도 있을 테니까. 빨래통에 넣었던 셔츠를 꺼내 세탁기에 돌린 지 이틀이 지나 민재가 주말에 내려왔다. 한 손엔 종이봉투, 다른 손엔 휴대전화. 마당으로 들어오자마자 그는 누군가와 통화를 이어갔다. 아,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응, 그날 보자. 서둘러 전화를 끊은 뒤에도 입가에 남은 미묘한 곡선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은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그의 가방을 받아 방 한쪽에 내려놓았다. 뒤늦게 떠오르는 얇은 카드의 촉감이 손끝을 간지렸다. 그날 밤 민재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은지는 가방 지퍼를 조심스레 열었다. 안쪽 작은 포켓에 손을 넣자 부드러운 벨벳 상자가 손바닥에 닿았다. 검은색 상자. 손가락이 가늘게 떨렸다. 뚜껑을 열면 지금까지의 생활과 내일 아침의 밥상이 달라질 것만 같았다. 상자를 열었다. 얇은 목걸이가 차갑게 누워 있었다. 작은 다이아 조각이 빛을 받아 잠깐 반짝였다. 뚜껑 안쪽에 접힌 카드가 하나 더 있었다. 연우에게. 내 옆에서 나는 비로소 사람이 된다. 활자는 너무 또렷했고 문장은 너무 익숙했다. 연우라는 이름이 입천장에서 소금처럼 녹았다. 은지는 천천히 상자를 닫았다. 깊게 숨을 쉬고 다시 제자리에 넣었다. 잠시 후 욕실 문이 열리고 물기 묻은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감싼 민재가 나왔다. 은지는 상자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테이블 위 나무결이 상자의 모서리를 정확히 받쳤다. 이건 뭐야? 은지의 목소리는 낮았고 또렷했다. 민재의 표정이 단단해졌다.
아주 짧은 당혹 뒤에 익숙한 불쾌감이 올라왔다. 내 가방 뒤졌어? 빨래하다가 카드가 나왔어. 청소하다 보면 이런저런 게 눈에 들어오기도 하지. 그렇다고 가방을 뒤져 그는 상자를 집어들었다.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어. 부부라도 선은 지켜야지. 은지는 그의 손등을 잠깐 보았다. 깔끔하게 관리된 손톱, 손등 위 희미한 혈관. 선은 우리가 이미 넘었어. 당신이 먼저. 그녀는 상자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연우가 누구인지 묻지 않을게. 대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만 말해줘. 민재는 씁쓸하게 웃었다. 아내라면 자기 위치를 알아야지. 내가 바라는 걸 집에서 채워줄 수 없다면 밖에서 채우는 것도 있는 거고. 그게 그렇게 이상해? 그 말이 방한 공기를 밀어냈다. 은지는 잠깐 눈을 감았다. 그가 말하는 위치란 무엇인지, 그가 요구해온 채움이 무엇이었는지 지난 몇 년 동안 너무도 명확했다. 집안의 물건처럼 정해진 자리에 있어야 하는 몸, 필요할 때만 손이 닿는 마음. 그래,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내 위치를 정할게. 그녀는 상자를 그의 쪽으로 밀었다. 그건 당신이 정한 자리에 놓아. 한 선생은 방문 모서리에서 한 걸음 물러서 있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지만 종이문을 스치는 기척은 숨길 수 없었다. 그는 부엌으로 돌아가 물을 올렸다. 주전자에서 물 끓는 소리가 났다. 은지는 방을 나와 마룻바닥 끝에 앉았다. 심장이 크게 박동하는 게 아니라 아주 조용하게 꺼지는 듯했다. 한 선생이 차를 2잔 가져왔다. 하나는 은지 앞에, 하나는 마루 모서리에 내려놓고 그는 잠시 앉았다. 또 비 오겠다. 그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다. 기척으로 말을 아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위로가 마루 위에 놓였다. 아버님, 은지가 입을 뗐다. 오늘은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혼자 견디지는 마라. 그 짧은 문장이 유리잔에 물이 차오르듯 은지의 가슴에 서서히 차올랐다. 민재가 방에서 나오며 상자를 코트 주머니에 밀어넣는 걸 눈으로 보았지만 은지는 일어나지 않았다. 문이 열리고 그의 발소리가 마당을 지나 대문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녀는 찻잔을 2손으로 감싸고 있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열어본 상자의 질감과 카드 위의 이름이 계속 떠올랐다. 은지는 천천히 일어나 작은 공책을 꺼냈다. 나는 내 위치를 찾는다. 단 한 줄을 적고 펜을 덮었다. 적는 일은 말하는 일보다 덜 떨렸고 울음보다 덜 아팠다. 다음 날 정 아주머니가 김치를 가져왔다. 어젯밤에 누가 왔다 갔나 보더라. 은지는 웃었다. 잠깐요. 아주머니는 기척을 살피는 눈으로 은지를 둘러보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다. 사람들이 남의 집엔 관심이 많고 자기 집엔 관심이 없지. 내가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에 관심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니. 그런 사람 말만 듣다 보면 사람이 병나. 은지는 그 말이 의외로 따뜻하다고 느꼈다. 아주머니는 빈 그릇을 건네며 덧붙였다. 밥은 먹고 다녀. 한 선생은 아침 내내 장독대 주변을 닦았다. 점심때가 되어 은지가 부엌에서 무국을 끓이고 있을 때 그는 조심스레 문을 두드리듯 부엌 문턱에 섰다. 소금은 내가 칠까? 그는 국물 한 숟갈을 떠 입술에 대보았다. 조금만 더. 그의 말투에는 평가나 지적이 아니라 함께 맞추자는 의지가 실려 있었다. 식탁에 앉자 그는 국그릇을 은지 쪽으로 민 뒤 젓가락을 들다 말고 말했다. 견디라고는 말하지 않겠다. 다만 내가 내 편이 되는 방법을 잊지 마라. 그게 밥 먹는 일부터라도. 민재는 그날 저녁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밤이 깊고 바람이 세졌다. 감잎이 우수수 떨어져 마당을 덮었다. 한 선생은 손전등을 들고 나가 낙엽이 배수로를 막지 않는지 확인했다. 은지는 방문을 반쯤 열어둔 채 그 등을 보았다. 그 등이 돌아서지 않음을, 누군가가 누군가의 뒤를 볼 줄 안다는 것을, 사람이 사람을 지키는 방식이 굳이 큰 말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을 그녀는 처음으로 배웠다. 늦은 밤, 민재가 다시 돌아왔다. 술 냄새와 낯선 향이 섞여 있었다. 그는 한 선생과 마주치자 짧게 인사를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휴대전화 진동이 문틈을 통해 흘러나왔다. 내일 볼까? 밝은 여자 목소리. 한 선생은 눈을 감았다.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은지는 마루에 앉아 발끝만 꼼지락거리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말하지 않는 밤이 다시 시작되었다. 새벽녘, 한 선생의 발소리가 고요를 깨우지 않으려는 사람의 발소리로 부엌을 스쳤다. 그는 소뚜껑을 열고 물을 올린 뒤 다시 마루에 앉았다. 은지가 이불에서 일어나 마루로 나오자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앞에 따끈한 물컵을 놓았다. 그녀는 두 손으로 그 컵을 감쌌다. 뜨거운 김이 눈가를 스치며 사라졌다. 은지야, 한 선생이 아주 낮게 불렀다. 내 잘못이 아니다. 그 말은 집안의 구조를 잠시 바꾸어 놓았다. 죄책감으로 기울던 벽이 수평을 되찾는 소리가 뼛속 깊이 들렸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다. 대신 살아남겠다고 마음속에서 조용히 말했다. 자신이 자신 편이 되는 일, 오늘은 뜨거운 국 한 숟갈을 더 먹는 일부터 시작하겠다고. 그날 저녁, 민재는 아무 말 없이 라이트 코트를 걸치고 나갔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에 감이 몇 장이 떨어졌다. 은지는 그 소리를 따라 시선을 내렸다가 다시 들었다. 한 선생이 감나무 밑에서 떨어진 잎을 모으고 있었다. 그녀는 빗자루를 들고 나갔다. 둘은 말없이 어제와 같은 리듬으로 마당을 쓸었다. 모아진 잎더미가 조금 커졌다. 상자 속 이름도, 식탁 위의 차가운 빈자리도, 말하지 않아도 있는 것들로 남았다. 그러나 그 사이에도 따뜻한 국과 따뜻한 물, 그리고 누군가가 내 잘못이 아니다 라고 말해주는 세계가 있었다. 그 세계에서 은지는 아주 느린 속도로 견딘 말고 다른 방향을 향해 몸을 돌리기 시작했다. 초겨울 기운이 내려앉기 시작한 주말, 마당의 감입은 더 이상 반짝이지 않았다. 바람이 불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남았다. 한 선생은 장독대에 덮개를 한 번 더 묶고 마루 아래 놓아둔 나무장작을 들여다보았다. 김장거리 사와야겠다 그는 말했고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겨울을 준비하는 일은 살림의 순서 같았다. 정해진 때가 있고 손이 가고 손이 닿은 자리는 오래 따뜻해진다. 둘은 시장으로 향했다. 버스를 타면 새 정거장. 시장 입구의 붉은 천막 아래로 배추와 무, 굴과 멸치가 끝없이 늘어섰다. 칼갈이 아저씨의 철 긁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정 아주머니가 은지를 보자 손을 흔들었다. 잘 왔네. 오늘 배추 좋다. 한 선생은 묵묵히 배추를 들어 밑동을 확인하고 무의 단단함을 손끝으로 눌러보았다. 은지는 굵은 소금과 고춧가루를 고르고 새우젓을 냄새 맡아 신선한 것을 골랐다. 둘은 오래 함께 살았던 사람들처럼 역할을 나눴다. 아이고 한 선생, 따님이랑 오셨어요? 가게 주인이 웃으며 물었다. 한 선생은 잠시 멈칫했으나 미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같이 사는 은지 씨예요. 며느리라는 호칭을 쓰지 않은 그의 말이 은지의 귓가에 오래 남았다. 관계를 재정의하는 단어 하나가 공기 중에서 가볍게 방향을 틀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김장 준비는 곧장 시작되었다. 커다란 대야에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파와 갓을 다듬고 마늘과 생강을 갈았다. 고춧가루에 찹쌀풀을 섞자 붉은 빛이 농밀해졌다. 은지의 손은 금세 빨갛게 물들었다. 젓갈을 넣고 갓을 섞을 때 팔꿈치까지 힘이 들어갔다. 살림은 생각보다 몸을 많이 쓰는 일이란 걸 은지는 이 집에서 살며 새삼 배웠다. 양념을 버무리다 그만 은지의 손등이 살짝 긁혔다. 뜨끔했다. 한 선생은 바로 알아차렸다. 잠깐 그는 수도가에서 물을 틀어 상처를 씻기고 준비해둔 소독약을 꺼냈다. 어제 산 거 써야지. 면봉 끝이 닿을 때 은지는 숨을 잠깐 멈추었다. 그의 손길은 서두르지 않았고 과하게 머물지도 않았다. 반창고를 붙이고 나서야 한 선생은 손을 뗐다. 조금만 쉬어라. 나머지는 내가 할게. 은지는 고개를 저었다. 같이 해요. 그는 젓가락을 건네듯 장갑을 건넸다. 그럼 같이. 해가 기울 무렵 배추속 넣기가 끝났다. 김치통이 장독 옆에 줄지어 놓였다. 손을 씻으니 손등에 남은 빨간색이 빠지지 않았다. 붉은 흔적이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오늘의 몇 장면이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다. 가게 주인의 질문, 한 선생의 대답, 소독약 냄새와 반창고의 감촉,
그리고 같이라는 짧은 단어. 밤은 일찍 찾아왔다. 바람이 더 차가워지더니 전깃불이 한번 깜빡이고 꺼졌다. 집안이 순간 어두워졌다. 은지가 하고 말끝을 올리는 사이 한 선생은 익숙한 듯 찬장 위에 양초를 찾아 불을 붙였다. 촛불 하나가 방 한가운데를 부드럽게 밝혔고 그 불빛의 종이문과 목재 기둥의 결이 선명해졌다. 두려우면 여기 있어. 그는 마루에 촛불을 놓으며 말했다. 은지는 웃었다.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의 말 속 여기라는 공간이 이상하게 믿음직했다. 한 선생은 옛 이야기를 조금 꺼냈다. 전에 내 시어머니가 감기에 자주 걸렸어. 나는 바쁜 척, 모른 척한 날이 많았다. 그때 끓였어야 할 죽, 그때 데워줬어야 할 물을 자꾸 나중으로 미뤘지. 그는 촛불 너머로 시선을 던졌다. 사람이 나중으로 미루다 보면 나중이 없더라. 그는 스스로에게 하는 말처럼 낮게 말했다. 은지는 숨을 고르며 듣고 있었다. 촛불이 가끔 흔들릴 때 그의 눈빛도 같이 떨려 보였다. 시간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후회가 있다면 그것은 자주 사소한 것들에 묻어 있다. 그 사소함을 알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는 쉽게 잊히지 않는다. 그날 밤 은지는 잠자리에 들자마자 기침이 났다. 낮부터 목이 칼칼하더니 열이 약간 오른 듯했다. 이불을 더 끌어당겼지만 오한이 가시지 않았다. 한 선생은 인기척을 듣고 방문 앞에 서다가 조심스럽게 노크를 했다. 괜찮냐? 조금 춥네요. 그는 바로 부엌으로 내려갔다. 쌀을 씻고 마른 멸치를 한 줌 던져 맑은 육수를 내고 생강을 얇게 저며 넣었다. 죽이 퍼질 때까지 불을 가장 낮게 줄이고 오래 저었다. 밤의 주방은 바람보다 더 조용했고 나무 주걱이 냄비 바닥을 긁는 소리만 들렸다. 죽 한 그릇과 뜨거운 물을 트레이에 올려 그는 은지의 방으로 들어갔다. 문 연다. 말을 남기고 문을 조금 열었다. 은지는 상체를 세우려 했지만 어지러워 다시 머리를 베개에 붙였다. 그는 이불 위에 쟁반을 놓고 숟가락을 건넸다. 천천히 첫 숟가락을 입에 넣자 생강향이 목을 타고 내려가 몸 안쪽의 냉기가 조금씩 풀렸다. 고맙습니다. 은지가 말했다. 그 두 음절이 작게 방 안에 내려앉았다. 한 선생은 말없이 물컵을 그녀의 손에 쥐어줬다. 약은 내일 아침에 보자. 밤에 먹으면 속이 더부룩할 수 있어. 그는 이런 말을 하지 않으려 애쓰는 듯했지만 결국 하고야 말았다. 돌보는 말투와 거리를 유지하려는 침묵이 촛불처럼 나란히 서 있었다. 잠시 후 불이 돌아왔고 촛불은 입김 하나에 곧 사라졌다. 은지는 다시 눕고 그는 문 앞에 서서 한 번 더 물었다. 문 닫을까? 조금만 열어주세요. 문틈이 손가락 2마디 정도 열려있는 상태로 밤이 지났다. 쿵 하고 멀리서 바람이 지붕을 건드리는 소리가 났다. 문틈 사이로 마루의 어둠이 얕게 스며들었다. 그 얕은 어둠은 무섭지 않았다. 누군가 서 있는 자리에 그림자라는 걸 알고 있는 어둠은 오히려 사람을 편안하게 한다. 다음 날 아침, 은지의 이마에서 열기가 조금 가셨다. 한 선생은 동네 의원에 함께 가자고 했다. 혼자 가요. 은지가 버텼지만 그는 내가 갈 길이야 라고 간단히 잘랐다. 의원 대기실에 오래된 나무 의자에 나란히 앉아 의사 이름이 적힌 전광판을 멀뚱히 바라보는 동안 둘 사이엔 묘하게 안도하는 공기가 흘렀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감기 몸살입니다 라고 말할 때 한 선생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처방전을 받아들었다. 약국에서 약을 타서 나오며 그는 말했다. 점심은 미역국 말고 무국을 끓일게. 목에 덜 걸린다. 은지는 에어타올지로 손을 닦다가 멈추었다. 아버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그는 웃었다. 살다 보면 배우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문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이 겹쳤다. 젊은 여자와 나이든 남자. 누군가 보면 이상하게 볼 조합이었다. 은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덜컹거리는 차창 너머에서 겨울 햇살이 저수지를 하얗게 덮고 있었다. 마음 한쪽이 저려왔다. 이상해서가 아니라 너무 평온해서. 평온이란 걸 이렇게 늦게 배운다는 사실이 슬펐다. 그날 저녁 민재에게서 문자가 왔다. 회사 일이 복잡해. 이번 주말은 못 내려가. 마침표도 물음표도 없는 메시지. 은지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휴대전화 화면은 금세 어두워졌고 어두워진 화면엔 잠시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낯선 얼굴. 그러나 어제보다는 덜 낯설었다. 자신을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는 연습을 하루 더 했으니까. 밤이 되자 한 선생은 라디오를 틀었다. 오래된 기기에서 클래식 채널이 흘러나왔다. 현악이 얇게 방을 감싸고 국물이 남은 냄비에서 김이 옅게 올라왔다. 은지는 공책을 펴고 단어 몇 개를 적었다. 미루지 않기, 말하기. 같이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마루로 나왔다. 한 선생이 라디오 다이얼을 조금 돌리다가 멈추었다. 음악이 끊기고 짧은 정적이 흘렀다. 은지야, 그는 부르지도 묻지도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조금 나아 보이네. 네, 조금.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님도 오늘은 덜 외로워 보이시네요. 그는 말없이 웃었고 그 웃음은 등뼈를 타고 조용히 퍼졌다. 말이 적은 사람의 웃음은 오래간다. 두 사람은 마루 끝에 나란히 걸터 앉았다. 말하지 않은 것들이 말해진 것처럼, 넘어가지 않은 경계가 더는 날카롭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집안의 공기는 묘하게 덜 찼다. 가끔은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람들이 서로에게 마련해 줄 수 있는 건 불 대신 서로의 자리란 걸 은지는 그날 처음 뚜렷이 알았다. 그리고 자리란 게 반드시 이름을 가져야 하는 건 아니란 것도. 초겨울 비가 사흘째 내렸다. 처마 끝에서 굵어진 물방울이 장독대 뚜껑을 두드렸고 마루 밑으로 스며든 습기가 방바닥까지 서늘하게 밀고 들어왔다. 은지는 이불장을 정리하다가 따뜻한 솜이불 하나를 더 꺼내려 장롱 위를 더듬었다. 손끝에 보자기로 단단히 쌓인 네모난 상자가 걸렸다. 오래된 보자기의 매듭은 물기와 시간에 닳아 윤기가 났다. 그녀는 상자를 끌어내려 마룻바닥에 조심스레 놓았다. 매듭을 풀자 옛 사진 몇 장과 얇은 공책, 그리고 봉투 하나가 나왔다. 봉투 겉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석진에게 라고 적혀 있었다. 한 선생의 이름이었다. 봉투 가장자리가 갈색으로 발해 있었고 모서리는 여러 번 접혔다 펴진 듯했다. 은지는 손을 멈추고 한동안 봉투를 바라만 보았다. 이 집에 들어온 뒤 한 선생이 나중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마다 그의 눈에 잠깐 스치던 그림자가 떠올랐다. 나중으로 미뤘던 무엇, 당시에 말하지 못했던 어떤 마음들. 은지는 숨을 눌러 가볍게 봉투를 열었다. 얇은 편지지가 2장 접혀 있었다. 석진 씨. 만약 이 편지가 당신 손에 들어갔다면 나는 아마 당신 옆에 없겠지요. 병원 침대에서 밤을 새우며 여러 번 써내려갔다 지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말 해도 되는지 계속 망설였지만 이번만큼은 나중으로 미루지 않기로 했어요.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집을 지키고 책임을 다했어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당신 옆에 있으면서도 나는 마음이 따뜻하지 않았어요. 무언가를 늘 기다렸는데 오지 않았고 오지 않는 걸 기다리는 동안 나는 조금씩 작아졌어요. 밥이 식어도 당신은 늦었고 내가 알아누워도 당신은 다음 날을 말했지요. 나도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무거워질까봐, 당신의 자리를 어지럽힐까봐 우리 둘 다 말하지 않는 쪽을 골랐고 그래서 결국 말이 사라졌어요. 민재를 보면서 가끔 당신이 보입니다. 무언가를 참는 법, 책임지는 법을 그 아이는 잘 배웠지만 사랑하는 법은 가르쳐주지 못했지요. 누군가를 붙잡지 않고 곁에 있게 하는 법, 서두르지 않고 귀 기울이는 법. 그 아이가 앞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겪은 외로움을 물려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며느리라는 이름의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온다면 그 아이에게 밥 한 숟갈을 더 얹어주고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한 번만 말해주세요. 몸보다 마음이 먼저 알아눕는 날이 있다는 걸,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따뜻한 물 한 컵을 내밀어 줄 수 있다는 걸 당신도 늦게나마 알게 되기를.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 둘이 배운 방식이 누군가에겐 상처였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당신이 앞으로 가르는 나날들이 나중 말고 지금이길. 당신 곁에서 오래 기다렸던 사람. 글씨는 단정했고 문장 끝에 망설임이 짙게 배어 있었다. 읽는 내내 은지의 눈앞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겹쳤다. 식탁 위에 마지막 한 점을 남겨두던 습관, 늦어진 귀가, 나중에라는 미소, 그리고 새벽에 따뜻한 물 한 컵이 집의 시간과 편지 속 시간이 한 줄로 이어지는 것을 은지는 분명히 느꼈다.
그녀는 편지를 접어 조심히 봉투에 넣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한 선생이 마루로 들어오다 상자와 봉투를 보고 멈칫했다. 은지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그는 손을 내저었다. 괜찮다. 그의 시선이 봉투의 글씨에 닿았다. 그걸 어디서 찾았니? 장롱 위에요. 입을 정리하다가 은지는 봉투를 두 손으로 받쳐 그에게 내밀었다. 열어봤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읽어야 할 것 같았어요. 한 선생은 잠시 봉투를 들고 움직이지 않았다. 아주 천천히 앉아 봉투를 열었다. 편지지를 꺼내는 그의 손이 조금 떨렸다. 글자를 따라가던 눈동자가 어느 대목에서 멈춰선 듯했고 그때 그의 어깨가 아주 작게 내려앉았다.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빗소리만 처마 끝을 두드렸다. 나는 그 편지를 오래전에 받았지. 그가 말했다. 병원에서 마지막 날 간호사가 내게 건네줬다. 그런데 다 읽지 못했어. 무서워서였는지 미안해서였는지 아마 둘 다였겠지. 봉투를 닫고 장롱 위에 올려두고 그 다음 날부터 일상을 붙잡는 일을 배웠다. 붙잡다 보니 붙잡는 법만 남고 놓는 법을 잊었지. 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그 사람은 따뜻한 국 한 그릇을 원했을 텐데 나는 계절과 일을 핑계로 나중을 말했지. 그 나중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민재에게도 아마 같은 법을 물려줬을 거야. 지켜야 할 것들을 가르치느라 어떻게 가까이 설 수 있는지, 손을 어디까지 내밀어도 괜찮은지 그걸 가르치지 못했어. 은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님, 후회하세요? 그는 빗소리를 한 번 더 듣고 난 뒤에 대답했다. 후회라는 말로는 모자라. 편지에서 말하는 지금을 나는 너무 오래 배우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너에게만은 나중을 미루지 않으려 했다. 그는 은지를 바라보았다. 내가 아플 때 죽을 끓이는 일, 내가 말하지 않겠다고 할 때 옆에 앉아있는 일, 그런 사소한 것을 지금 하자고 마음먹었어. 그게 그 사람에게 너무 늦게 배운 거였으니까. 은지의 목이 뜨거워졌다. 편지에 며느리에게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해달라고 쓰여 있었어요. 은지는 조용히 웃었다. 아버님은 이미 해주셨어요. 한 선생의 눈가가 젖었다. 그는 고개를 숙여 편지를 다시 접었다. 민재에게도 언젠가는 말해야겠지. 그 아이가 사랑을 몰라서 악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야. 다만 배운 적이 없는 거지. 나처럼. 그는 고개를 들었다. 너에게 상처 준 말들, 표정들, 익숙해진 침묵들. 그것이 당연한 세계가 아니었다는 걸 누군가는 알려줘야 한다. 나라도. 은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제가 말할게요. 저도 더 이상 침묵을 배우고 싶지 않아요. 다만 그 말을 하기 전에 이 집에서 제 자리를 다시 정하고 싶어요. 며느리라는 이름을 벗고 한 사람으로서. 그 말에 한 선생은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래. 내 자리를 내가 정해라. 남이 정해준 자리에서 오래 버티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상한다. 그는 편지를 봉투에 넣어 보자기 위에 올려두었다. 편지는 내가 가지고 있어. 내가 읽은 게 이제 막 이 집에서 시작된 새로운 시간 같으니. 아버님 것이에요. 은지가 고개를 저었다. 그 사람 편지는 이제 우리가 나눠 가져야 할 말이야. 그는 부드럽게 웃었다. 나만 들고 있으면 또 나중으로 간다. 그날 저녁, 은지는 편지의 문장을 공책에 옮겨 적었다. 누군가를 붙잡지 않고 곁에 있게 하는 법. 나중 말고 지금. 내 잘못이 아니다. 단어들을 적을 때마다 손끝이 덜 떨렸다. 방 한켠에서 한 선생은 라디오 볼륨을 낮추고 앉아 있었다. 클래식 선율 사이로 빗소리가 아주 옅게 섞여 들어왔다. 잠들기 전 은지는 편지 봉투를 보자기와 함께 다시 묶어 장롱 위가 아닌 서랍 안에 넣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두기엔 이제 너무 선명해진 말들이었다. 그 말들이 이 집의 지도를 조금씩 바꾸고 있었다. 복도는 덜 좁아졌고 문틈은 덜 차가워졌다. 누군가의 발소리는 더 이상 조심스러움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잠깐 창호지를 스치는 바람에 촛불이 흔들렸던 어젯밤을 떠올리며 은지는 눈을 감았다. 내일이 오면 해야 할 일이 분명했다.
민재에게 말할 것, 자신에게 말할 것, 그리고 이 집에서 나갈 것과 남을 것을 가르는 일, 편지는 그녀에게 지금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지금이라는 단어가 무섭지 않았다. 이틀을 더 망설인 끝에 은지는 아침이 밝자마자 방의 서랍을 하나씩 비우기 시작했다. 옷은 많지 않았다. 계절마다 입는 두어벌과 장갑, 공책, 약봉지, 그리고 전날 서랍에 넣어두었던 편지 봉투. 그녀는 한참을 그 봉투 위에 손을 얹고 있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라고 편지는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봉투를 바닥에 놓고 작은 여행 가방의 가장 안쪽에 넣었다. 민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어. 답은 오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대신 점심 무렵 짤막한 문장이 도착했다. 바빠. 다음에. 그 단어가 가슴 어딘가에 작게 부딪혀 내려앉았다. 그녀는 더는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다음해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이제는 알았으니까. 마루를 쓸고 있던 한 선생에게 은지가 다가갔다. 오늘 집을 나가려고 해요. 한 선생은 빗자루질을 멈추고 은지를 보았다. 그의 얼굴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 준비해온 사람처럼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어디로 갈 건지 정했니? 아직은요. 잠깐 외가 쪽에 들렀다가 방을 알아보던가 말끝이 흐려지자 그는 짧게 숨을 들이켰다. 기장 쪽 산자락에 작은 집이 하나 있다. 오래전에 친구가 맡겨둔 집인데 내가 손 좀 봐두었지. 겨울밤이 깊어도 바람이 덜 드는 집이다. 그는 잠시 뜸을 들인 뒤 덧붙였다. 내가 원하면 당분간 거기서 지내라. 은지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민폐 아닌가요? 누가 누구에게 민폐를 끼치나.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너의 자리를 정한다 했지. 자리를 정하려면 잠깐 물러설 수 있는 방이 있어야 한다. 그 방을 빌려주는 것뿐이다. 대문 밖까지 배웅을 나온 정 아주머니가 은지의 가방을 힐끗 보았다. 여행 가나 봐. 은지는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정 아주머니의 눈은 오래된 사람의 눈이었다. 몸 조심하고 밥 굶지 말고. 궁금해하는 사람들 말은 바람처럼 흘려 짧은 말에도 체온이 있었다. 버스 2번을 갈아탄 뒤 그들은 기장군 산자락의 작은 길로 들어섰다. 차창 밖으로 얕게 자란 소나무와 마른 억새가 스쳐 지나가고 멀리 바다가 은색으로 접힌 채 보였다. 마지막 내리막길을 돌아서자 나무로 지은 낮은 집이 한 채 나타났다. 지붕은 단단했고 처마 밑에는 바람잡이로 매달아 둔 작은 방울이 조용히 흔들렸다. 문을 열자 나무 냄새가 먼저 반겼다. 거실과 방 하나, 작은 부엌, 그리고 창문이 넓었다. 한 선생이 먼저 창문을 열었다. 찬 공기가 들어왔지만 햇살이 바닥을 금방 데웠다. 난방은 내가 봐둘게. 온수는 금방 나올 거야. 그는 보일러를 확인하고 수도꼭지를 틀었다. 물이 공기를 밀어내듯 쏴하고 흘렀다. 은지는 가방에서 옷과 공책, 편지 봉투를 꺼내 방 구석에 놓았다. 방바닥을 손바닥으로 쓸어보니 먼지가 거의 없었다. 누군가 이미 오래전부터 누군가를 위해 준비해둔 자리처럼 깨끗했다. 그녀는 방 한가운데에 서서 한 바퀴 몸을 돌려 공간을 둘러보았다. 평평한 천장, 낮은 벽장, 창틀에 앉아있을 수 있을 만큼 넓은 턱, 이곳은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집이었다. 하지만 조용하다고 해서 비어있는 집은 아니었다. 배고프지? 한 선생이 물었다. 조금요. 그는 장을 보러 잠깐 내려갔다 오자고 했다. 내려가는 길은 오르내림이 심했지만 바위 틈에서 난 불이 싱싱했다. 작은 슈퍼에서 미역과 무, 두부, 계란, 김치 한 포기를 샀다. 돌아오는 길에 그가 말했다. 여기서 지내는 동안 나를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좋다. 억지로 예전 호칭을 붙일 필요는 없어. 내가 편한 대로. 은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 그날 저녁 그들은 무국을 끓이고 간장에 계란을 부쳐 간단히 먹었다. 식탁은 작았지만 넓었다. 한 선생은 국을 덜어 은지 쪽으로 밀지 않았다. 대신 자기 그릇을 먼저 자신 쪽으로 당겼다. 아주 사소한 차이였지만 은지는 그 차이를 정확히 느꼈다. 함께 먹지만 누군가의 손이 누군가의 그릇에 먼저 닿지 않는 방식. 이 집의 식탁은
가치와 각자 사이의 경계를 존중했다. 밤이 되자 산바람이 슬며시 처마를 흔들었다. 은지는 새자리의 이불에 몸을 누였다. 낯선 천장이 금세 눈에 익었다. 한참을 뒤척이다가 겨우 눈꺼풀이 무거워지려는 순간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민재였다. 지금 어디야? 그녀는 잠깐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다. 내가 있을 곳. 다시 울림이 왔다. 말장난하지 말고 집에 들어와. 그 다음 문장은 이어지지 않았다. 은지는 전원을 껐다. 더 이상의 설명은 자신을 낡은 자리로 끌어당길 뿐이라는 걸 알았다. 다음 날 집을 정리하는 일을 시작했다. 먼지 쌓인 책을 꺼내고 오래된 커튼을 떼어 빨고 싱크대를 닦았다. 한 선생은 도구함을 가지고 바깥을 돌며 비의 약한 부분을 확인했다. 나무 틀이 조금 벌어졌네. 실리콘을 다시 써야겠다. 그가 말하면 은지는 옆에서 작은 도구를 건넸다. 말이 많이 필요 없었다. 각자 할 일을 하면서도 서로의 손길을 견고하게 받쳐주었다. 낮잠이 살짝 쏟아지는 오후, 은지는 창문턱에 앉아 바깥을 보았다. 나비 대신 낙엽이 날렸고 작은 새가 난간에 내려앉았다. 손에 든 공책에 몇 줄을 썼다. 여기서는 나중이 아니라 지금을 배운다. 같이 하되 각자를 지킨다. 내 자리를 내가 고른다. 저녁 무렵 한 선생이 말했다. 내일 장에 내려가 가스배관도 확인하고 난방유도 주문해야겠다. 겨울밤은 길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선생님은 여기 오면 덜 외로우세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외로움은 산보다 바다처럼 넓어서 줄어든다기보다 모양이 바뀌지. 누군가와 같이 서 있으면 파도의 높이가 달라진다. 전화는 이틀 동안 오지 않았다. 대신 메시지가 몇 번 더 왔다. 이건 도망이야.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 그녀는 답하지 않았다. 여기서의 하루는 도망이 아니라 준비였다. 도망은 뒤를 보지 않고 달리는 일이지만 준비는 서서히 몸을 돌려 앞으로 걷는 일이었다. 그녀는 전자의 방법으로 살았고 이제 후자의 방법을 배우고 있었다. 셋째 날 저녁, 마을 아래 슈퍼에서 만난 노인이 말했다. 산집으로 이사 왔나? 바람이 세면 문을 하나 더 걸어 한 선생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은지가 물었다. 사람들이 묻지 않나요? 우리가 누군지. 묻겠지. 그래도 대답은 우리가 정한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여기서 우리는 이 집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밤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다. 은지는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나무바닥을 맨발로 걸었다. 차갑지만 불쾌하지 않았다. 눅눅하던 한옥의 겨울과 달랐다. 차가움 위에 몸이 스스로 열을 내는 것을 느끼는 밤이었다. 그녀는 방문에 손을 얹고 아주 작게 문을 밀었다. 방문은 부드럽게 열렸다. 문틈 사이로 한 선생이 책을 덮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고개를 들어 은지를 보았고 은지는 작게 인사했다. 잘 자요, 선생님. 잘 자라. 그 대화는 짧았고 충분했다. 누군가에게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세계, 이름을 바꾸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세계가 있다는 걸 처음으로 믿을 수 있었다. 은지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생각했다. 우리가 아직 아무 이름도 붙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견고하다. 이름은 때로 사람을 묶는다. 지금은 이 집의 공기처럼 서로가 서로를 숨쉬게만 하면 된다. 잠들기 직전 그녀는 편지 봉투를 다시 꺼내어 손끝으로 매끈한 가장자리를 한 번 더 쓸었다. 지금을 가리키던 문장들이 머릿속에 줄지어 섰다. 그녀는 속삭이듯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도망치는 게 아니라 살기를 배우는 중이다. 바람이 창틀을 한번 두드리고 지나갔다. 한밤의 산은 깊었지만 깊은 만큼 고요했다. 그 고요 속에서 은지는 처음으로 잠이 무섭지 않았다. 산집으로 옮겨온 지 엿새째 되던 날, 오전 햇살이 거실 바닥을 반쯤 덮고 있었다. 은지는 창턱에 앉아 공책을 펼쳐 가치와 각자의 경계라는 단어를 써보고 지웠다. 부엌에선 미역이 물을 먹고 투명해졌다가 다시 끓는 물에 닿아 초록으로 돌아왔다. 선생님은 바깥 마당에서 빗물바지를 점검하고 있었다. 바람은 차지만
집안의 공기는 묘하게 덜 차가웠다. 점심 무렵 대문 쪽에서 급하게 철문이 흔들리는 소리가 났다. 여기 있지. 은지, 낯선 날카로움. 은지는 몸이 먼저 굳었다. 선생님이 마당을 돌아 대문 앞까지 갔고 은지는 뒤따랐다. 문 밖에 민재가 서 있었다. 겨울 코트를 걸치고 한 손에 휴대전화를 꽉 쥔 채였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은지가 묻기도 전에 민재가 코웃음을 쳤다. 계좌 문자. 기장읍 슈퍼. 내가 쓴 카드 4명이야. 생각이 없니? 그는 문을 밀치고 들어왔다. 여기가 어디라고? 선생님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여긴 사유지다. 말은 밖에서 하자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낮췄다. 민재는 그를 노려보았다. 아버지, 이게 사람 할 짓입니까? 아버지 명색이. 그는 말을 잇지 않고 휴대전화를 들어 올렸다. 화면이 번쩍였다. 녹화 버튼. 이제 증거를 남겨야겠죠. 우리 회사 동료들도 다 보게. 은지가 본능적으로 손을 들어 올리려다 멈추었다. 선생님이 손바닥을 살짝 들어 그녀 쪽으로 기척을 보냈다. 민재, 그만해. 이런 식으로는 아무 얘기도 못한다. 얘기는 끝났어요. 배신의 끝이니까. 민재는 카메라를 은지의 얼굴과 집 내부로 번갈아 돌렸다. 아내가 시아버지와 동거 중, 산속에서. 충격 실화,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 은지는 가슴이 졸라붙는 느낌을 받았지만 입술을 깨물고 버텼다. 선생님이 문간을 가로막았다. 촬영 허락하지 않는다. 사생활 침해다. 민재가 카메라를 더 높이 들었다. 세상은 알아야 해요. 이게 얼마나 치욕인지. 그의 방아쇠 같은 엄지손가락이 화면을 바깥으로 돌렸다. 기장 산자락. 주소는. 그만. 선생님의 목소리가 짧게 낮게 떨어졌다. 내 감정은 내가 책임져라. 하지만 이 집에 들어와 누군가를 해치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 민재는 그를 한번 밀쳤다. 크게 흔들리진 않았지만 순간 공기의 온도가 확 내려갔다. 은지가 한 걸음 다가섰다. 민재, 여기서 이러지 말자. 나 지금 내 자리를 찾는 중이야. 내 자리? 민재가 씩 웃었다. 아버지 옆자리가 내 자리야? 그렇게 배웠어. 선생님이 한숨을 길게 내뱉었다. 여긴 내가 가르칠 자리가 아니다. 민재의 시선이 번쩍였다. 그래요. 저는 여기 있을 자격이 없죠. 그 대신 그의 손가락이 다시 화면을 눌렀다. 사람들 곁에 데려갈게요. 다들 판단해주겠지. 그는 몸을 돌려 대문 밖으로 걸어나갔다. 발소리가 흙길을 빠르게 내리노 뛰었다. 은지는 한동안 대문 앞에 서서 움직일 수 없었다. 선생님이 그녀에게 따뜻한 물을 건넸다. 은지는 컵을 받자마자 두 손으로 꽉 감쌌다. 손끝에서 심장으로 다시 체온이 돌아오는 데까지 몇 번의 호흡이 필요했다. 그날 저녁,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다. 카카오톡 알림음이 꼬리를 물고 들어왔다. 이거 맞아? 기사 났던데? 너야?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끊어지기를 반복했다. 지역맘 카페 캡처가 여러 번 도착했다. 산속 금지된 사랑, 이라는 제목, 흐릿한 영상 속 집외관, 모자이크된 얼굴, 나뭇가지 사이로 흔들리는 카메라. 댓글은 빠르게 불어났다. 끔찍해. 진짜면 경찰 불러야지. 아버지가 더 문제. 자세한 사정은 모르면 함부로 말하지 맙시다. 드물게 붙은 중립적인 댓글은 금세 매몰되었다. 정 아주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은지야, 지금 동네 카톡방 난리야. 나야 내가 어떤 앤지 알지만 사람 말은 바람처럼 새다. 꼭 문단속하고 낯선 사람한테 문 열지 마. 밥은 먹었니? 그 마지막 질문이 은지의 목을 덜 메이게 했다. 먹었어요. 아주머니는 낮게 말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밤 10시가 넘어서 민재에게서 메시지가 하나 더 왔다. 이제 숨어도 소용없다. 은지는 휴대전화를 뒤집었다. 선생님은 라디오를 껐다. 집안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다. 두려우면 같이 두려워하자. 선생님이 말했다. 그 말은 이상하게 웃음이 났다. 두려움을 나눠 갖자는 제안.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같이. 새벽녘,
누군가가 대문을 철컥거렸다. 선생님이 나가보니 아무도 없었다. 대문 앞에 종이에 인쇄된 안내문이 끼워져 있었다. 기장읍 행정복지센터 방문 요청. 주민 신고 접수에 따른 사실 확인,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었다. 선생님이 종이를 집 안으로 가져와 식탁 위에 놓았다. 인쇄된 문장이 칼날처럼 반듯했다. 가야겠네요. 은지가 말했다. 선생님은 종이를 한 번 더 읽고 고개를 끄덕였다. 피하지 말자. 우리가 말할 건 우리가 고르자. 그는 종이를 접어 봉투에 넣었다. 접히는 소리마저 단정했다. 그날 아침도 어김없이 왔다. 사람들의 휴대전화 속시간과 산집의 시간은 다르게 흘렀다. 은지는 평소처럼 바닥을 닦고 간단히 물을 썰어 국을 끓였다.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든 그녀의 손등에는 아직 빨간 김치 양념 자국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선생님이 국을 한 숟갈 뜨고 은지 쪽을 보았다. 먹을 수 있겠니? 먹을게요. 그녀는 대답했다. 먹을 수 있어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심 무렵 또 다른 알림이 떴다.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기장, 동거, 아버지 같은 단어가 오르락내리락 했다. 기사 하나가 올라왔다 내려갔다. 사실 확인 불가라는 문장과 함께 은지는 창밖을 보았다. 바람이 장가지들을 흔들어 그림자를 바닥에 쏟아내고 있었다. 그림자는 움직였지만 바닥은 그대로였다. 그 단순한 사실이 위로가 되었다. 오후에는 읍사무소에서 전화가 직접 왔다. 내일 오전 10시에 오시죠. 간단한 확인입니다. 간단하다는 말이 무겁게 들렸다. 전화를 끊고 나니 집안이 갑자기 더 조용해졌다. 선생님은 작업복을 벗고 깨끗한 셔츠를 꺼냈다. 은지는 공책을 펴고 말하고 싶은 문장을 점으로 적었다. 나는 도망친 게 아니다. 나는 내 자리를 고르는 중이다. 우리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 나의 삶에 대한 설명은 내가 한다. 해가 기울 즈음 민재에게서 마지막으로 메시지가 왔다. 내일 보자. 제대로. 은지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대신 공책에 한 줄을 더 적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펜끝이 종이에 닿는 소리가 작게 났다. 선생님이 부엌에서 컵 2개를 꺼내는 소리, 물이 끓는 소리, 라디오를 켰다가 끄는 소리. 모든 소리가 오늘의 편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밤이 깊자 집 바깥의 어둠이 창호지 위로 얇게 들러붙었다. 은지는 이불 속에서 내일을 생각했다. 문장 하나를 마음속에서 몇 번이나 더듬었다. 오늘은 두 사람의 편이 되는 날, 그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붙잡지 않고도 곁에 있게 해주는 법을 배우는 중이었다. 그리고 내일 그 법을 세상 앞에서 말해야 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바람이 처마를 스치고 방 안의 공기가 아주 조금 따뜻해졌다. 읍사무소 앞마당은 아직 서리가 채 녹지 않아 하얗게 빛났다. 10시 5분 전 은지와 선생님은 나란히 입구에 섰다. 자동문이 열리며 따뜻한 공기가 훅 밀려 나왔다. 안내 데스크의 젊은 직원이 고개를 들었다. 한석진님, 김은지님 맞으시죠? 회의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복도를 따라 걸음을 옮기는 동안 사람들의 시선이 짧게 스쳤다. 누군가는 금세 시선을 거두었고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슬쩍 들어 올렸다. 회의실 문 앞에 민재가 서 있었다. 코트에 매무새를 단단히 하고 오른손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날이 서 있었다. 왔네, 그는 짧게 말했다. 선생님은 고개만 끄덕였다. 은지는 심호흡을 한번 길게 했다. 오늘은 말할게. 그녀는 자기 자신에게도 선생님에게도 누군가에게도 건네는 약속처럼 속삭였다. 회의실에는 네모난 테이블과 플라스틱 의자가 놓여 있었다. 책임자라 보이는 중년의 공무원과 기록을 담당하는 젊은 직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으로 보이는 몇 사람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벽 한가운데에는 사실 확인 간담회라고 인쇄된 종이가 붙어 있었다. 문이 닫히자 책임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접수된 민원의 사실을 확인하고 지역사회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서로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고 차분히 진행했으면 합니다. 민재가 선수를 쳤다. 봉투를 꺼내 사진 몇 장을 테이블 위로 흘려놓았다. 흐릿한 영상 캡처,
산집 외관, 문을 여닫는 사람의 옆모습. 여기입니다. 기장 산자락. 주소는 제가 이미 제출했습니다. 제 아내, 법적으로 아직 혼인 파탄에 대한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다. 가 아버지와 동거 중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 지역 커뮤니티에서도 이미 난리가 났고요. 책임자가 눈썹을 찌푸렸다. 지금은 도덕적 판단 이전에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김은지님, 현재 거주지를 그곳으로 옮기신 건 맞습니까? 은지는 고개를 들었다. 내 집을 나왔고 잠시 머물 곳이 필요해서 산집에 있습니다. 한석진 님은요? 집을 비워둔 채 혼자 산 적이 많습니다. 관리가 필요했고 겨울이 깊어지기 전에 손볼 곳도 있었지요. 함께 있으면 살림이 덜 무너집니다. 민재가 신경질적으로 웃었다. 살림이라. 함께 살림이 동거가 아니면 뭡니까? 은지는 그를 바라보지 않았다. 대신 테이블 아래에서 손가락을 꼭 쥐었다가 폈다. 책임자가 다시 물었다. 두 분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에 대해 지역사회가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시고 싶은 바가 있다면 분명히 해주시죠. 선생님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지만 울림이 있었다. 우리는 누군가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상처 입히려는 의도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금지된 관계를 맺은 적이 없습니다. 같이 밥을 짓고 같이 장을 보고 겨울을 준비했습니다. 붙잡지 않고 곁에 서는 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회의실 한쪽에서 작은 기침 소리가 났다. 주민자치위원 중 한 명이 팔짱을 풀며 말했다. 도덕적 불쾌감은 주민들 사이에 분명 존재합니다. 특히 인터넷상에 영상이 돌아다니며 아이들까지 보게 되는 상황이. 영상은 동의 없이 촬영된 것입니다. 은지가 처음으로 또렷하게 끼어들었다. 사적인 공간에 무단으로 들어와 찍힌 것들입니다. 저는 도망친 게 아니라 내 자리를 고르는 중입니다. 집에서는 오래 나중을 기다렸습니다. 여기서는 지금을 배우고 있습니다. 민재가 의자를 밀치며 일어섰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해요. 당신이 말하는 지금은 내 아버지 옆자리야? 며느리라던 사람이 아버지 곁에 서는 게 정상입니까? 그의 목소리가 올라가자 회의실의 공기가 차갑게 구부러졌다. 선생님은 몸을 앞으로 조금 기울였다. 민재야, 내가 분노하는 걸 안다. 그러나 그 분노엔 사실이 빠져 있다. 내 어머니는 생전에 나중으로 미룬 것들이 너무 많았다고 했다. 내가 가르치지 못한 것이 있었다. 사랑하는 법, 기다리는 법, 지금 묻고 지금 듣는 법. 너는 내 잘못을 배웠고 그래서 너도 누군가를 나중으로 미뤘다. 은지를 그는 잠시 말끝을 눌렀다가 또박또박 덧붙였다. 너는 아내를 잃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키지 않은 누군가가 떠난 거다. 회의실 한켠에서 누군가 젓가락을 떨어뜨린 듯 작은 소리가 났다.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다. 나만 잘못이란 말입니까? 잘못과 책임의 모양은 단순하지 않다. 선생님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너는 적어도 동의 없는 촬영과 유포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사람들을 심판자로 세워 내 감정을 정당화하는 건 너를 좀먹을 뿐이다. 책임자가 중간에 끼어들었다. 지금 단계에서 행정기관이 판단할 수 있는 건 한정적입니다. 사실 확인상 불법 동거를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온라인상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는 민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 갈등은 서로의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그는 메모를 덮으며 한숨을 쉬었다. 지역사회는 규범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규범은 법이 아닙니다. 서로의 삶을 억측으로 몰아가지 않게. 그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민재가 앉지 않은 채 말했다. 그러니까 행정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단 말이네요. 좋습니다. 대신 그는 은지를 바라봤다. 눈동자에는 분노와 무력감이 둘 다 들어있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을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법정에서 보죠. 그는 의자 등받이에 손을 놓았다가 바로 거두고 회의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과하게 크게 울렸다. 누구도 당장 그 뒤를 쫓지 않았다.
선생님은 등받이에 기대지 않은 채 두 손을 테이블 위에 포겠다. 은지는 조용히 물을 마셨다. 물이 목을 지나가며 뜨거운 흔적을 남겼다. 참았던 숨이 한꺼번에 풀리는 듯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자 창가에 정 아주머니가 서 있었다. 여기까지 왔네. 그녀는 은지의 손을 잠깐 잡았다. 잘했어. 밥은 먹고 온 거지? 은지는 웃었다. 먹었어요. 아주머니가 선생님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한 선생, 사람 말이 바람처럼 센 거 아시죠? 바람이 지나가게 놔두세요. 바람을 잡으려다 사람도 망가져요. 선생님은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문 밖으로 나오니 햇빛이 더 강해져 있었다. 바짝 마른 서리가 반짝였다. 두 사람은 말없이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다. 길가의 낙엽이 바람에 들썩였다. 버스가 오는 동안 은지는 공책을 꺼내 한 줄을 적었다. 우리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 우리는 살아가는 중이다. 설명은 우리 몫이다. 버스 안, 선생님은 창밖만 보았다. 은지는 똑같이 창밖을 보다가 불쑥 물었다. 선생님, 무섭지 않으세요?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다 답했다.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지. 그렇지만 무서움이 우리 삶의 이름은 아니야. 그는 손바닥을 펼쳤다가 오므렸다. 우리는 오늘 밥을 먹고 말을 했고 숨을 쉬었다. 내일도 그럴 거다. 산집에 도착하니 오후 햇살이 집 안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은지는 코트를 벗어걸고 싱크대 앞에 섰다. 국을 덮이며 라디오를 켰다. 클래식 채널에서 현악 사중주가 흘러나왔다. 선생님은 촛불을 꺼내 테이블 한가운데 놓았다. 은지는 불을 붙이진 않았다. 빛은 충분했다. 다만 혹시라도 갑자기 어두워질 때를 위한 준비 같았다. 해가 기울 무렵 민재에게서 메시지가 하나 더 왔다. 미안하다는 말은 지금 하고 싶지 않다. 짧은 문장이었다. 그 문장 속에는 수많은 말들이 숨어 있는 듯했다. 은지는 답을 쓰지 않았다. 대신 공책에 다른 한 줄을 썼다. 상처와 책임의 모양을 단순화하지 않기. 펜끝이 종이 위에서 맴돌다가 멈췄다. 저녁, 선생님은 무국에 팔을 더 썰어 넣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각자의 그릇을 각자 쪽으로 당겼다. 한 숟갈씩 뜨거운 국이 목을 지나갔다. 먹을 수 있을 때 먹어야지, 선생님이 말했다. 그래야 내일도 말할 수 있으니까.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으로 상그늘이 내려오는 속도가 눅눅하지 않았다. 어둠은 여전히 깊어지겠지만 오늘의 어둠은 어제의 어둠과 같지 않을 터였다. 오늘은 두 사람이 서로를 붙잡지 않고도 붙들어주는 법을 처음으로 남에게 말한 날이었으니까. 병원까지의 길은 기억나지 않았다. 회의실을 나와 버스를 타고 산집에 돌아온 뒤 저녁을 먹고 라디오를 잠깐 켰다가 끄고 문단속을 확인하고 그런 사소한 동작들이 하나둘 이어졌는데 밤 9시가 조금 넘어서 대문이 거칠게 흔들렸다. 열어 민재의 목소리였다. 술 냄새가 바람을 타고 들어왔다. 선생님이 먼저 나갔다. 은지는 마루 끝에 서서 숨을 고르며 대문 쪽을 바라봤다. 돌아가라. 선생님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단단했다. 여기에서 끝낼 생각은 없어. 민재는 웃었다. 오늘 회의실에서 배운 게 있지. 행정은 아무것도 못해. 그럼 남는 건 뭐야? 여론이지. 사람들. 내가 어떻게든. 사람을 방패로 세우지 마라. 선생님이 한 걸음 더 나섰다. 내 분노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들이대지 마. 아버지야말로 내 분노를 만든 사람이야. 민재의 어깨가 들썩였다. 내가 뭘 배웠는지, 누가 가르쳤는지 다 아시잖아. 그래. 내가 못 가르친 게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라도 고치려는 거다. 선생님의 말끝이 겨우 닿자 민재가 팔을 휘둘러 선생님의 어깨를 밀쳤다. 그 힘이 크지 않았는데도 선생님은 한 발자국 물러나더니 가슴팍을 움켜쥐었다. 숨이 짧게 끊겼다. 얼굴빛이 하얗게 들떠 올라갔다. 선생님. 은지가 달려나와 그의 팔을 받쳤다. 선생님의 무릎이 순간 풀렸다가 겨우 버텼다. 그는 입술을 힘겹게 달싹였다. 된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은지는 전화기를 꺼내 119를 눌렀다. 주소를 말하는 동안 손이 떨렸다. 민재는
그제야 제정신이 난 사람처럼 뒤로 물러섰다. 내가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구급차의 빨간 불빛이 산길을 타고 올라왔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들어왔고 몇 가지 짧은 질문과 함께 선생님을 눕혔다. 은지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차가운 금속 난간이 손등에 닿았다. 민재는 멍하니 그 장면을 보다가 뒤따라 차에 올랐다. 구급차의 내부는 환했다. 사람이 아프다는 사실이 너무 선명해지는 빛이었다. 응급실의 공기는 차갑고 바빴다. 누군가 이름을 부르고 누군가 차트를 넘겼다. 심전도 기계에서 그래프가 오르내렸다.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협심증 증세가 있습니다. 스트레스성으로 보이고 혈관이 꽉 막히지는 않았지만 위험합니다. 상태를 지켜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신적 자극을 최대한 줄이세요. 마지막 문장은 가족에게 하는 말투였다. 은지는 대기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깍지 끼었다. 팔꿈치와 팔꿈치 사이에 머리를 살짝 기대니 코끝으로 소독약 냄새가 더 진하게 들어왔다. 공책을 꺼내려다 말았다. 펜을 잡을 수 있을 만큼 손이 덜 떨릴 때까지 기다렸다. 몇 번의 호흡 이후 그녀는 천천히 한 줄을 적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숨을 쉬고 밥을 먹고 말하자. 민재는 병원 로비 쪽으로 나가 담배를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었다. 자동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났다. 그는 유리창 너머 자신의 얼굴을 봤다. 지쳐 보였다. 분노와 무력감이 겹쳐진 얼굴이었다. 그가 다시 응급실 쪽으로 돌아왔을 때 은지는 의자에서 일어나 그를 잠깐 마주했다. 여기서 싸우지 말자. 그녀가 말했다. 선생님 먼저.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을 내리깔았다. 선생님은 병실로 옮겨졌다. 하얀 이불 위로 손등에 바늘이 박혔고 기계에서 일정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은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민재는 반대편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선생님이 눈을 떴다. 눈빛이 희미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 둘의 얼굴을 차례로 더듬었다. 그는 작은 미소를 만들었다. 괜찮다. 그 말이 오히려 모든 것을 더 아프게 했다.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신듯 낮았다. 제가 그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선생님은 손을 들어 올려 공중에서 잠깐 헤매다가 민재의 손등 위에 손을 올렸다. 미움으로 말하지 마라. 그는 숨을 고르고 또박또박 말을 이었다. 사람을 미워한 채로 말하면 말이 칼이 된다. 너 자신을 베고 옆 사람을 베고 지나가는 사람까지 다친다. 민재의 눈가가 젖었다.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최소한 누가 틀렸는지는 알아야 한다고. 그게 나를 버티게 했으니까. 선생님은 아주 작게 고개를 저었다. 옳고 그름만으로는 사람을 못 살린다. 사랑은 지키겠다고 외치는 약속이 아니라 듣겠다고 매번 손 내미는 습관이다. 배워라, 민재야. 지금이라도. 지금 묻고, 지금 듣고, 지금 사과하고, 지금 고쳐라. 나중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은지는 그 말을 들으며 편지 속 문장이 떠올랐다. 나중 말고 지금. 가슴 안쪽이 조용히 뜨거워졌다. 그녀는 선생님의 물컵에 물을 채워 작은 빨대를 끼운 뒤 그의 입술에 가져다 댔다. 선생님은 아주 조금 물을 넘겼다. 움직임 하나하나가 귀했다. 밤이 깊어지며 병실은 조용해졌다. 복도에서 휠의 움직임 소리와 낮은 발소리만 흘렀다. 은지는 의자에 앉은 채로 잠깐 졸았다. 깨기를 반복했다. 꿈과 현실 사이에서 산집의 장작 냄새가 떠올랐다. 새벽 4시쯤 선생님이 낮게 은지를 불렀다. 은지야. 그녀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눈을 감은 채 말했다. 무섭지? 조금요. 그래도 숨 쉬자. 밥 먹고 자고 그것부터 하자. 그가 말하는 그거든 이 세계에서 가장 작고도 어려운 일들이었다. 아침이 오고 의사는 다시 와서 상태를 설명했다. 당분간은 안정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자극을 피하세요. 보호자분도 함께 쉬셔야 합니다. 보호자라는 단어가 공기 중에 천천히 내려앉았다.
누가 누구의 보호자인지 딱 잘라 말할 수 없었지만 그 말은 자연스럽게 둘 사이에 걸렸다. 민재는 점심 무렵 자리에서 일어섰다. 회사에 잠깐 다녀와야 해요. 그의 목소리는 전날과 다른 결을 갖고 있었다. 쓸쓸하고 낮고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선생님의 침대 쪽으로 다가가 한 번 더 허리를 숙였다. 아버지, 미안합니다. 저 오늘 밤에 다시 올게요. 선생님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다. 문이 닫히고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다. 둘만 남은 병실에서 은지는 공책을 꺼냈다. 오늘의 문장을 썼다. 분노를 설명하기 위해 남을 끌어들이지 않기. 지금 듣기. 지금 사과하기. 지금 고치기.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선생님의 손등 위에 손을 올렸다. 손등의 맥이 아주 조용히 뛰었다. 살아있다는 증거는 때로 이렇게 미세한 진동으로 존재한다. 정오후, 정 아주머니가 병실 문을 살짝 열고 얼굴을 내밀었다. 밥은 먹었니? 은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머니는 작은 반찬통을 두고 갔다. 무나물. 목 넘기는데 좋아. 따뜻한 말이 병실의 공기를 조금 바꿨다. 해가 기울 무렵 선생님은 잠에서 깨어 은지를 보았다. 너는 그가 말을 고르다가 말했다. 여기 있어라. 부탁이라기보다 권유였고 명령이라기보다 선택의 여지를 남긴 말이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있을게요. 선생님이 숨쉬는 속도에 맞춰 숨 쉴게요. 창밖으로 겨울 하늘이 어두워졌다. 병실의 작은 스탠드가 노란 빛을 만들었다. 인터넷의 소음은 여전했지만 이 방 안에는 다른 시간이 흘렀다. 은지는 창틀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잠깐 보았다. 낯설었으나 어제보다는 덜 낯설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낮게 말했다. 나는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곁에 서는 사람이다. 밤이 깊어졌을 때 선생님은 다시 낮게 한마디를 더했다. 내일은 집 생각을 하자. 산 집 말고 우리 둘의 집. 그 말은 결정을 강요하지 않았지만 뚜렷한 방향을 가리켰다. 은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손을 조금 더 꼭 잡았다. 병실의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이어졌다. 규칙적인 소리가 이렇게 고마운 밤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내일 말해야 할 말들이 있었다. 누구에게도, 자신에게도. 그리고 그 말들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어야 했다. 퇴원날 아침, 병원 창밖의 하늘은 깨끗했다. 간호사는 휠체어를 가져와 선생님을 태웠고 은지는 두 손으로 손잡이를 잡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닫히는 동안 선생님은 조용히 말했다. 숨 쉬자.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 현관을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다. 겨울 햇빛이 의외로 따뜻했다. 산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선생님은 손잡이를 더 꽉 잡았다. 내리막길을 돌아 문을 열었을 때 나무 냄새가 다시 둘을 맞았다. 은지는 먼저 보일러를 확인하고 물을 끓였다. 선생님이 마루에 앉자 은지는 무국을 데웠다. 두 사람은 각자의 그릇을 각자 쪽으로 당겨 국을 뜨거울 때 한 숟갈씩 넘겼다. 살자. 선생님이 작게 다시 말했다. 그 말은 기계음이 없는 집에서 더 뚜렷했다. 저녁 무렵 민재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이혼 합의서 준비하자. 온라인에 올렸던 영상과 글은 모두 내리겠다. 법적 절차도 취하하겠다. 이어진 문장은 짧았다. 미안하다. 은지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대신 공책을 펴고 한 줄을 적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정리할 것들을 정리한다. 선생님은 라디오를 아주 낮게 틀었다. 현악이 겨울 공기 사이로 얇게 흘렀다. 며칠 뒤 구청에서 서류를 받으러 가는 날 눈이 조금 내렸다. 민재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와 있었다. 얼굴은 야위었고 눈동자는 예전보다 낮았다. 합의대로 하자. 그는 과장되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류를 제출하며 그는 선생님을 향해 한 번 더 머리를 숙였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의 대상이 정확히 무엇인지 누구도 묻지 않았다. 둘은 잠깐 눈을 마주쳤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던 날 저녁, 은지는 산집 창문턱에 앉아 바깥을 보았다. 바람이 나뭇가지 끝을 흔들었다. 선생님,
그녀가 불렀다. 우리 집 이야기를 할까요? 선생님은 마루 끝에서 몸을 돌렸다. 하자. 여기서 살 수도 있고 바다 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덜 아는 곳으로. 너는, 저는 비릿한 바람도 나쁘지 않아요. 꽃을 놓을 공간이 있는 작은 가게면 더 좋고요. 선생님은 웃었다. 나는 물을 주고 너는 꽃을 놓고 그거면 충분하지. 한 달 뒤 그들은 부산 외곽의 작은 포구 근처 원룸을 얻었다. 아래층은 비어있던 작은 점포였다. 유리창을 닫고 오래된 간판을 떼고 흰 페인트를 바르자 공간이 달라졌다. 은지는 지금 꽃이라는 작은 글자를 유리창 한켠에 붙였다. 선생님은 뒷마당 겸 옥상 한쪽에 나무 상자를 놓고 흙을 채웠다. 상추 몇 포기, 로즈마리, 라벤더, 바다바람은 소금기를 실어왔다. 첫날 한 아주머니가 들어와 핸드타이 꽃다발을 주문했다. 문구점 옆에 꽃집이 들어서다니. 여기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 은지는 고개를 숙여 웃으며 종이를 감았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계산대 뒤에서 조용히 물을 갈았다. 각자의 자리, 각자의 리듬이 있었다. 둘은 같이 일했지만 서로의 그릇에 먼저 손을 넣지 않았다. 인터넷의 소음은 어느 날 갑자기 멈추지 않았다. 여전히 포털의 어딘가에는 오래된 기사 링크가 떠 있었다. 하지만 댓글창 아래에는 당사자들이 정리했다는데 그만 보자라는 목소리도 늘었다. 은지는 더 이상 밤마다 검색창을 열지 않았다. 대신 가게 문을 닫고 나면 공책을 펼쳤다. 오늘은 가치와 각자가 잘 섞였다. 나는 누군가를 붙잡지 않고도 곁에 있게 하는 법을 조금 더 배웠다. 민재는 서류를 정리한 뒤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하나 보냈다. 나는 다른 도시로 갈 거야. 누군가를 만나면 이번엔 지금 묻고 듣는 걸 연습해 보려고. 나를 미워하지 않아도 돼. 나도 너를 미워하지 않으려 노력할게. 은지는 휴대전화 화면을 오래 보다가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대신 파란 리본을 묶어 손님에게 건넸다. 따뜻한 저녁 되세요. 봄이 오면서 가게 앞 화분들의 꽃이 피었다. 라일락이 짧게 향을 뿜고 라넌큘러스가 겹겹이 겹쳤다. 선생님은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오후에는 바닷가를 한 바퀴 돌았다. 때로는 시장에서 싱싱하지 않은 물을 고르고 있는 노인을 도와 이건 물이 빠졌습니다. 저쪽 것을 고르세요 라고 말하기도 했다. 저녁이면 둘은 간단한 반찬을 나란히 놓고 밥을 먹었다. 밥은 같이 먹는 게 덜 맵다. 선생님이 한번 웃으며 말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어느 날 가게 유리창에 누군가가 메모를 붙여놓았다. 당신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낯선 필체였다. 은지는 그 종이를 떼어 가게 안쪽 게시판에 붙였다. 그 아래에 자신의 메모도 붙였다. 나중 말고 지금. 숨 쉬고 밥 먹고 말하기. 초여름 정 아주머니가 부산까지 찾아왔다. 여기가 내 꽃집이구나. 아주머니는 라벤더 화분을 하나 샀다. 향 좋네. 둘은 포구 앞 벤치에 앉아 오징어를 말리는 그물 사이로 바람이 드나드는 걸 구경했다. 아주머니가 말했다. 사람들은 여전히 말할 거야. 그래도 내가 내 편이라는 것만 잊지 마. 은지는 웃었다. 잘 먹고 잘 자요. 그게 최고다.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고 돌아갔다. 여름밤, 가게 문을 닫고 나면 둘은 창가에 앉아 바다가 어두워지는 속도를 보았다. 선생님이 문득 말했다. 고맙다. 에요. 나를 지금으로 데려온 사람. 은지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서로를 데려온 거예요. 붙잡지 않고도 곁에 있게 하는 법으로. 가을이 다시 오고 감이 물들 무렵 은지는 작은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 사람들이 당신의 선택을 궁금해합니다.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그녀는 짧게 답을 보냈다. 내 삶에 대한 설명은 내가 합니다. 하지만 허락을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행복은 허락을 받는 게 아니라 감각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기사는 짧고 담담하게 올라왔다. 비난도 응원도 달렸지만 은지는 그날 라넌클러스 가격표를 바꾸는 일에 더 오래 시간을 썼다. 겨울이 다시 왔다. 폭우의 바람이 더 매서워졌다. 가게 문을 빨리 닫는 날이 늘었다. 어느 저녁
선생님이 먼저 촛불을 켰다. 혹시라도 갑자기 어두워질 때 은지는 웃으며 물을 올렸다. 뜨거운 국물이 김을 내며 끓었다. 둘은 마주 앉아 각자의 국을 각자 쪽으로 당겼다. 한 숟갈을 들고 나서 은지가 말했다. 선생님, 우리 잘 살고 있죠?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오늘도 밥을 먹고 숨을 쉬고 말을 했다. 그럼 잘 살고 있는 거다. 밤이 깊고 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렸다. 은지는 공책을 펼쳐 마지막 줄을 썼다. 나는 도망치지 않았다. 나는 내 자리를 고르고 오늘을 돌본다. 내 옆에 사람과 나 자신을 펜끝을 들어 올리자 잉크가 작은 점처럼 남았다. 선생님이 촛불을 손으로 감싸 불꽃을 낮췄다. 둘은 잠시 침묵했다. 이름이 필요 없는 자리, 설명을 덜어낸 자리, 가치와 각자가 균형을 이루는 자리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웃었다. 창밖에 파도가 어둠을 밀었다가 물러났다. 그 반복 속에서 내일도 문을 열 것이라는 사실이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마음속에 켜졌다. 그리고 그 등불은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살아있는 사람의 등불이니까.